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은퇴 설계를 직접 한번 스스로 해보는 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은퇴 설계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은퇴 설계 시스템 중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추려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먼저 이제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은퇴 설계는 국민연금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준비 서비스란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먼저 국민연금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번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지난번에 했던 거의 마지막 부분 쪽을 한번 보죠. 우리가 지금 비교 사이트를 한번 봤죠. 국민연금하고 이제 은행 두 군데 것에서 우리가 은퇴 자산의 분리라든가 필요자금의 추정, 그 다음에 자산의 성격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투자 분석도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게 저장과 출력 가능한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보죠. 그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럼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은퇴 설계 시스템은 요약해 보면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기 연령, 중간에 끊긴 거는 이제 기간이 길어서 자른 겁니다. 자기 연령, 가족의 연령들이 쭉 나옵니다. 이 연령은 이벤트하고 관계 있는데 나의 자산을 쭉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산을 현재 시점, 2020년 시점에서 쭉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지난번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내 재산 찾기를 쭉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쭉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재산을 다 찾으면 그게 은퇴 자산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은퇴 자산을 이 중에서 그러면 내가 아이들 결혼이나 아니면 사업자금 이런 걸 빼고 나서 내 은퇴 자산으로 쓸 건 뭐가 있지라고 이제 그걸 정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 정하는 거예요. 은퇴 자산이라는 거는 어차피 내 자산 중에서 정하는 거니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은퇴 자산을 일단 이렇게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실제로 은퇴 생활을 위해서 은퇴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하고 연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은퇴한 뒤이기 때문에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활비로 이제 나가는 것들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자금들은 쭉 나가기 때문에 모자라는 건 어떡합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은퇴 자산이라고 선정한 것이 내가 쓰겠다는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쭉 굴리고 있다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소진이 되면 순차적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은퇴 설계 부분 쪽에서 알고 싶은 것은 이거죠. 은퇴 자산을 어떤 거를 먼저 소진하게 되면 그걸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그 자산 유동화 부분 쪽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 은퇴 자산을 쓰는 거예요. 먼저는 이제 있는 예금 투자 자산부터 먼저 헐어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쭉 쓰면 이렇게 쭉 줄어들지 않습니까? 쓰는 만큼 모자라는 것만큼 쓰면 계속 줄어들어요. 그것이 다 줄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 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제 종신보험을 해약해서 쓰겠다. 그때 가서. 그런 걸 상정한 겁니다. 종신보험을 해약을 해봤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면전을 쭉 쓸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뒤에는 뭐냐면 그 뒤에도 여전히 은퇴 자금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을 축소한 자금을 2억 정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쭉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퇴 설계라는 것은 매 들어오고 나가고가 매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조금 짜투리가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대강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쭉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봐야 되죠. 이게 한 번에 딱 되지 않죠. 해보면 안 맞는 게 많으니까. 맞추다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금이 이제 은퇴 때 쓸 거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줄여서 은퇴 자산 쪽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상속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은퇴 자금으로 써야 되겠다. 그럼 그건 언제쯤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럼 그때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줄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이 뭐 집을 파는 게 지금 당장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때까지 계속 그 매년 한번 이걸 조정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거를 반복해서 조정을 해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를 먼저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그런데 여기서 로그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처음 할 때는 그냥 하시면 돼요. 어디서 하냐면 이 중에서 재무설계 부분 쪽을 들어가셔서 종합재무설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에 그것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하실 때 이걸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되는 것도 여러 버전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 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각각 수정할 수가 있어요. 종합재무 설계에 이제 들어가시면 본격적으로 대설계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정보를 쭉 입력하라고 하죠. 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국민연금 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치입니다. 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투자 수익률이라든가 어떤 소득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걸 가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물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국민연금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생활비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그런 단계가 없습니다.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그냥 물가 상승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물가 상승을 쓰시면은 생활비가 계속 90살 될 때까지 늘어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낮추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법으로 이건 제가 생각하는 편법인데 물가 상승률을 마이너스로 하세요. 그러면 생활비가 줄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생활비를 물가에 반영하니까. 그래서 그럼 얼마를 줄여야 되는데 물가를 몇으로 해야지 되는데 라는 거를 참고하시도록 제가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월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물가를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활비가 65세 때 되면 250이 되고 75세 때 되면 200, 85세 때 되면 165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난 더 적게 쓸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3%를 하시든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생활비가 난 200밖에 안 드는데 라고 했을 때는 그럼 그거를 이제 1% 줄이면은 180, 165, 150 이렇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많아서 400만 원 쓴다고 할 때도 2% 줄이면은 325, 270, 220 이렇게 줄어듭니다. 물론 이걸 3%로 더 빠르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월 생활비 지금은 많이 들지만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나 이걸 보시고 거기 적당하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죽을 때까지 400 쓸 것 같아. 그러면 물가 상승률을 제로라고 놓으시면 계속 400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산정을 할 때. 물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왜 물가가 그 국민연금에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이 자랑하는 게 국민연금을 물가 상승률만큼 따라준다는 건데 그걸 하다 보니까 물가를 과도하게 많이 넣었어요. 여기저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는 거를 적게 받는 것처럼 나오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뭐 물가가 이중적으로 이제 지금 작용하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생활비와 하나는 받는 거와 쓰는 것과 둘 다 적용을 해드린 거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희는 생활비 쓰는 거에다가 물가를 오히려 적용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보 입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여기서 보면 재무 목표라는 거를 넣게 됩니다. 재무 목표는 노후 자금을 맨 나중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벤트 자금, 교육이라든가 이걸 먼저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노후 자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남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정 순서를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정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이 맨 끝에 쓰는 거니까 맨 끝에 남는 게 얼마인가라는 거를 아는 게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그러면 노후 자금을 계산할 때 이제 목표를 정할 때 중요한 것이 은퇴 생활비입니다. 은퇴 생활비를 이제 얼마를 정해야 될 것은 이제 저희가 저번 편에 이제 보셨죠? 저번 편에 이제 나의 은퇴 자산에서 은퇴 생활비에 관련된 여러 통계를 보여드렸고 국민연금 안에도 기본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그럼 이 노후 생활비를 언제부터 쓸 건데?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이제 60서부터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60 이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쳐서 지금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목표를 이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쓸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학원 이후로 쓴 것은 뭐냐면 대학교가 4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3학년이면 이제 한 학년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한 학년 등록기만 쓰려면 대학교에 안 들어갑니다. 1년짜리만. 4년이 다 들어가지. 그래서 이 대학원 이후에 기간을 따로 넣은 겁니다. 대학원 이후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니까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자금이라고 쓰는 건 집을 사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출금 갚는 필요한 자금을 주택자금이라 한 거고, 여기서 주택자금이 필요한 시기가 대출금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향후 5년 뒤에 만기가 돼서 갚는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갚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가나 이런 걸로 할인하는 걸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대출금이 막 변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근데 뭐 대출금 2억짜리가 나중에 가면 줍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뭐 실제 가치가 어떻다고 하는데 그런 거 지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억이라는 대출금이 있다 해서 이제 그걸 바로 지금 갚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갚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기타 이벤트는 이제 목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병원비 이런 부분들을 필요한 적당한 해에다가 배정을 해서 금액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 금액만큼을 먼저 메꾸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원을 쓰게 되는데 수입원의 소득은 없죠. 은퇴했으니까. 여기 소득 정보가 있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은퇴 전 사람들도 국민연금 걸 이제 쓰기 때문에 은퇴 전 사람들이 이제 은퇴 때까지 받는 소득을 넣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가도 그래서 넣은 거고. 근데 이제 은퇴한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과 은퇴 후가 국민연금의 은퇴설계 시스템 쓰는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그걸 같이 섞어서 쓰시면 안 돼요. 은퇴 한참 전에 있는 분이 이 시스템을 제가 말한 대로 쓰게 되면 되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5이라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쓰시려면 55세에 됐다고 생각하고 그때 상황서부터 이걸 적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적연금은 자동 계산하면 국민연금 회원이니까 여기 됐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 100만 원으로 이제 썼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이 딴 건 다 만 원 단위인데 여기는 그대로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이라고 치시면 100원씩 밖에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자금에 이제 넣는 게 들어오는 수입원이 이제 퇴직연금이 있는데 퇴직금이 있으실 거예요.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을 여기다 쓰면 안 돼요.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받으실 때는 몇 년 동안 받겠다 이렇게 쓰면 되지만 퇴직금 일시금으로 이렇게 받는 금액을 쓰실 때 여기다 쓰시면 나중에 뒤에 가면 이상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금 이런 데다가 퇴직금을 쓰세요. 여기다 쓰지 마시고. 개인연금은 이제 기간 중심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는다 이런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쪽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노후자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용도가 안 나왔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대출금 갚는 데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 쓰면은 대출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노후 때 쓰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빼라는 얘기입니다. 용도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여기다 쓰시면은 무조건 다 그 노후자금으로 씁니다. 만약에 개인연금도 내가 은퇴 때 뭐 하면은 뭐 한 1억 될 것 같아라고 했을 경우에 그거를 다른 용도에 쓰실, 애들 결혼자금이나 이렇게 다른 데 쓰실 거면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냥 쓰지 말고 나중에 쓰는 데가 또 있거든요. 금융자산의 예금이나 투자상품 그런 데다 옮겨 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정보 입력에서 이 정보 입력이라는 게 문진표 같은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신경 써서 쓰셔야 돼요. 내 자산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산도 내가 예금이 5천만 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거는 뭐 애들 학비 쓸 거다 이렇게 하면은 다 나누셔야 돼요. 뒤에 재무 목표에 따라서 나누시는 겁니다. 그냥 예금이라는 상품 가지고 합하시면 안 되고 예금 1, 2라고 쓴 것이 뭐냐면 내가 그냥 그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과 애들 학비 쓸 것은 나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그 재무 목표를 나눌 때 일단 노후 자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 쪽은 전부 다 아까 숫자를 맞추세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애가 1년 남아서 1,000만 원 정도 학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예금으로 쓰실 거면 예금으로 1,000만 원을 배정해 버리세요. 처음서부터. 나중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따지지 말고 노후 자금을 빼고 나머지 다 맞춰 버리세요. 그 다음 이제 그 1,000만 원 정도 노후 자금으로 여유자금 현찰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빼놓으시고 자녀 결혼하는데 이제 아까 쓴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여기다 아예 배정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3,000만 원 이벤트는 뭐냐면 아까 병원비가 3,000만 원 든다고 했거든요. 여행비랑.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도 아예 여기다가 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걸 다 빼고 계산을 하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자산을 쓰는데 여기다 펀드나 채권도 자녀 결혼이나 노후 자금 그 숫자를 맞추는데 남으면 노후 자금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한 자금을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이제 퇴직금이 2억이 있는데 그거가 이쪽에다 썼어요. 왜냐하면 퇴직금을 운영을 하는 걸로 썼는데 여기 퇴직금 운영에다 뒤에 보시면 재무목표에 뭐로 써 있어요? 주택자금이죠. 이거 대출금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출금으로 바로 갚아서 없애버리는 식으로 쓰는 겁니다. 노후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이라고 종신보험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가요. 이건 써봐야 큰 의미가 없는데 실제로 해약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 부분을 보관으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저희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 부동산이 10억이 있다고 우리가 이제 칩시다.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평균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다른 것들은 다 맞췄잖아요. 교육자금, 결혼자금, 이벤트성, 그 다음 대출금 싹 다 이제 앞에서 다 뺐으니까 노후자금으로 쓸 게 거의 안 남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계산 안 해보더라도. 그래서 노후자금으로 2억 정도를 나중에 찝을 줄여서 쓰겠다. 그래서 찝을 얼마로 줄이든지 노후자금을 2억 빼고 나머지는 집 줄인 거에 나머지는 뭐 아이들 주든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정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출이 나와요. 대출은 아까 말한 대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 쪽에 뭐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대출 원금이 물가에 따라서 줄어드는 식으로 나와요.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냥 2020년으로 맞춰버려요. 그냥 지금 당장 상환해 버리는 걸로. 그래서 이자 부분 쪽은 나머지 따로 지출에다가 넣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보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정보 입력을 다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면 가계재무진단이라 그래서 현재 자금 수입과 지출, 재산 종합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뭐냐면 은퇴하기 전 사람의 소득과 지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계산해 보면 은퇴자금이라 애들 뭐 결혼자금 이런 게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비 줄여라 뭐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시점에 있는 분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계 재무 진단, 현금 흐름 분석, 재무 상태 분석, 재무 적정성 분석인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냥. 괜히 들여다보느라고 시간 들이지 말고 넘어가시고 보셔야 될 것은 생애자금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수입지출 자금 분석인데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생애자금 분석이라고 생애자금 흐름에 뭐 있냐면 쭉 보시듯이 이제 내가 나가는 돈들을 쭉 도표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상세 보기가 있어요. 이리로 들어가면 실제로 매 연도마다의 숫자가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표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그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데 여기 소득이 좀 문제죠. 이게 좀 약간 왜곡이 돼 있는 것이 소득이 실제로 버는 거나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금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내가 자산을 풀어서 쓰는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건 주로 필요 자금만 볼 뿐이지 이걸 보고
내 수급이 맞는다, 보기 어려워. 왜냐하면 뒤에 표에 들어가 보면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다 마이너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죠. 왜냐하면 자산을 풀어 쓰는 과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자금인데, 목적 자금은 아까 그랬잖아요. 교육 자금, 결혼 자금,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대출 이런 부분들은 다 이미 맞췄잖아요. 물론 그것이 물가라든가 수익률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잉여 자금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별로 그게 개의치 마세요. 어차피 그거대로 딱 맞는 거 아니니까.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노후 자금 부분 쪽이에요.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맨 뒤로 몰아놨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모여지는데, 보시면 여기서 노후 자금은 노후 생활비만 따져요. 노후 생활비만 지금 따지고 있는데, 왜냐면 나머지 다 맞췄으니까. 노후 생활비 부분 쪽은 필요 자금인데, 들어가는, 그러면 이 생활비를 맞추는 돈이 뭐냐면, 공적연금이라고 국민연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그 다음에 은퇴가용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퇴직금은 저희가 뒤로 빼버렸잖아요. 아까. 그래서 퇴직금은 빼서 결혼자금 같은 걸로 쓰기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은퇴가용자산이라고 있는 것이 저희가 뭐예요? 집을 줄이기로 했잖아요. 2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서 펀드라든가 이런 금융자산이 있었잖아요. 그거 합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총 필요자금은, 생활비로만 필요자금은 5억 7천. 왜 5억 7천이 됐냐면, 보세요. 1년에 3,600만 원씩 여기서 말한 대로 30년만 넘어가도 11억이 넘습니다. 근데 왜 5억 7천이냐? 우리가 물가를 2%씩 줄이기로 했잖아요. 2%씩 줄이면은 그것이 30년 뒤에는 생활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3,6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지금 자금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자금이 실제로 부족한 것인가 하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금 부분 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 여기 공적연금은 물가를 마이너스 2% 하면서 실제로 받는 것보다 적게 지금 나와 있어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한 5천만 원 더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이 생활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물가를 마이너스로 하다 보니 국민연금도 줄어들게 받는 걸로 이렇게 왜곡이 돼요. 이게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에. 그리고 또 그럼 5천만 원을 하더라도 지금 부족하다는 거죠. 1억이 부족한 거죠.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죠? 종신연금 1억 2천 정도 있었죠. 1억 2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뒤를 말하는 거고, 지금 단체는 한 1억 정도. 왜냐하면 종신보험이 해약률이 계속 달라지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이 실제 부족한 것인가는 이제 판단하기에 따라 틀린 거죠. 그걸 쓰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그걸 쓰지 않고 뭐 집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이 10억인데 그걸 7억 팔아서 2억을 내가 은퇴자금을 쓰고 1억을 애들 주려고 그랬는데 3억 다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애들한테 종신보험을 물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뒤에 조정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조정과정은 생활비는 은퇴생활 전 사람들이 쓰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소비 줄여가지고 저축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금 조정은 지금 이게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을 좀 더 빨리 하든지 국민연금을 더 부란 얘기입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자산 재배분에 그게 있는 겁니다. 자산 재배분에 보면 그게 3단계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미분류 자산에 아까 주거용 부동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을 2억을 노후 자금으로 했는데, 여기서 노후 자금을 3억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을 줄인 거의 일부를 이제 아이들의 상속 자산으로 줄 수도 있고, 이걸로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한 겁니다.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퇴직연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갚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뭐 다른 걸로 쓰고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은 종합의견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종합의견은 딱 그렇게 뭐 도움이 되는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메꾸는 것이지,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보면 좀 뻔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 보면 보고서 출력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보고서 내용에 가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필요 자금을 전부 다 합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있고 각각의 목적 자금의 수급이 다 돼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것이 이제 노후 자금 부분의 연도별 상세 내역인데 쭉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풀어쓰는 자금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쭉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뒷부분에 가시면. 그것이 뭐냐면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 쪽을 메꿀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신보험을 해약을 하든지 주택 부분을 연금으로 해결을 하든지 주택연금을 해결할 수도 있고 팔아서 줄여서 이걸 해결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들어가서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상품에 펀드든 채권이든 모든 퇴직연금이든 운영하는 상품의 수익률을 2%로 했어요. 그건 가장 보수적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그러지 말고 그 수익률을 다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높이면서 왜냐하면 장기 자금 운용하는 거니까 은퇴 자금이 지금 당장 쓰는 게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투자로 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그걸 조정해서도 한번 해보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재무설계 보고서가 여러 그 전략에 따라서 한 대여섯 개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좀 많이 해서는 얼마나 내가 커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택연금을 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단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원래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이런 형태의 모습. 지금 여기서 어떤 걸 풀었을 때 매년에 이런 풀어쓰는 자산 유동화한 거, 그 은퇴 자산을 풀어써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쭉 메꿔져 가지고 이렇게 수급이 쭉 제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좋은데 국민연금은 이렇게는 안 나오고 부족자금 마이너스만 쭉 나오게 되고 그걸 메꾸는 방법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면 언제 이후는 뭐 주택연금을 든다 언제 이후는 뭘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하다는 걸 감안하셔서 나중에 그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쪽의 자료로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 보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은퇴 설계를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들어가서 셀프로 해보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에서 하는 것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